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1권 패왕과 패공의 격돌, 제3장 검과 피로 갈라지는 세상의 흐름. 전국 상소문. 장량은 한왕의 국장을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항백을 다시 찾아왔다. 항백은 장량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묻는다. 선생은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량은 슬픈 얼굴로 대답한다. 나는 국왕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인이니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뜻을 버리고 주유천하로 여생을 방랑으로 마칠 생각이요. 장량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것은 친구인 항백에게조차 자신이 갖게 된 항우에 대한 철천지안의 결심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항백은 지금 항우의 밑에서 상서령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비밀을 송두리째 털어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항백은 장량이 벼슬길로 나갈 뜻이 없음을 알고 은근히 안심하면서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휴양을 하도록 하시지요. 하고 말했다. 다행히 항백의 서재에는 만여 권의 서적이 쌓여 있었다. 장량은 그 중에 상소문집이라는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날 놀라운 명문 한 편을 발견하였다. 그 문장은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올린 상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지도에 대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무릇 올바른 치도란 세력을 존중하는 데 있지 아니하옵고 천하의 기밀을 명찰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천하의 기밀한 강약과 허실에 도통하고 이해와 득실의 실체를 터득함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만약 천하의 기미에 통하지 못하면 그 세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군세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천하의 기밀을 명철하게 살리도록 하시옵소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일시적인 득세만으로 천하의 인심을 얻으시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옵니다. 장량은 그 상소문을 읽어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 상소문이야말로 천하의 치도에 도통한 현사의 문장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우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장량으로서는 상소문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그 사람이야 말로 대원수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날 밤 장량은 항백에게 넌주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상소문은 천하의 명문인데 이것은 누가 쓴 상소문이오? 그러자 항백이 대답한다. 이 상소문은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왕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항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왔지만 이처럼 경륜이 높은 상소문은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장량은 머리를 거듭 끄덕이며 그 점은 나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신은 본시 회음 출신으로 집도 가난하려니와 지체가 무척이나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증은 그의 재능을 유난히 귀하게 여겨 그를 대장으로 등용하도록 여러 차례 품고한 일도 있었으나 항왕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아직도 집극랑이라는 하급 벼슬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중이옵니다. 항왕이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도 한신을 등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항왕은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 한신을 등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놈이 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대로하시면서 엄중 처단하겠다는 것을 제가 중간에서 가까스로 무마해 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한신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된 사람이오? 이제 겨우 30을 넘어선 지사형의 무장올시다. 아, 그렇군요. 젊은 사람의 생각이 보기보다는 매우 예리합니다. 장량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한신이 이처럼 비범한 인물이라면 한 번쯤 그를 만나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비밀리에 그를 찾아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여장을 꾸리고 항백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나도 이제는 길을 떠나야겠소이다. 항백은 장량을 만류하며 말한다. 선생은 저의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다고 길을 떠나시렵니까? 내가 장군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남의 눈에 뜨게 되면 피차간에 이롭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는 깊은 산속에 숨어버리려는 것이오. 장량은 거짓말을 꾸며 항백과 작별을 하고 거리로 나온 후 몸에는 헤어진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떼국이 꾀죄죄 흐르는 방갓을 쓰고 어깨에는 밤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둘러매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이름 모를 소리를 중얼거리며 도사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장량은 이런 꼴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밤을 연화문톨씩 뿌려주곤 하였다. 아이들은 밤을 얻어먹는 재미에 장량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량은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어느 날 그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자 아이에게 밤을 듬뿍 안겨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다. 내가 너에게 재미있는 노래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는 그 노래를 나에게 배우려느냐? 만약 내가 노래를 배우겠다고 하면 내게 밤을 얼마든지 주겠다. 밤을 얼마든지 주신다면 노래를 배울게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잘 듣고 따라 불러보거라. 그리고 장량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담장 저편에 방울 소리 울리니 소리는 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네. 몸이 귀하게 되어도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서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이다. 소년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게 되자 장량은 그 소년에게 다시 이런 부탁을 하였다. 너는 이 노래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잘 부르게 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누구한테서 배웠냐고 묻거든 꿈에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너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소년이 의아하게 여기며 반문한다. 아저씨가 가르쳐 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너는 천지신명께 무서운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장량이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보니 아이들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장량이 아이에게 가르쳐준 노래를 신바람 나게 따라 불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때마침 항우가 민정을 살피려고 미복 자맹을 나왔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매우 놀라게 되었다. 그 이유는 노래말의 내용이 초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자기를 야유하는 노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놈이 나를 야유하려고 저런 노래를 퍼뜨리고 있단 말인가? 항우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얘들아, 이런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더냐? 그러자 한 아이가 항우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이 노래는 사람한테서 배운 노래가 아니에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노랜걸요. 뭐야? 꿈에 나타난 백발 노인에게서 배운 노래라고? 항우는 크게 놀라면서 불현듯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꿈에 백발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나더러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팽성으로 도읍을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항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대궐로 돌아온 후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한다. 요즘 저자 거리에는 내게 대한 괴이한 노래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소? 문무백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한다. 지금 저자거리에 무슨 노래가 퍼져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옵니다. 모른다니? 그 노래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보내신 계시가 담긴 것인데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옵니까? 이런 답답한 지고. 항우는 혀를 끌끌 차며 아이들에게서 들은 노래의 가사를 만조백관들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몸이 귀하게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음은 비단옷을 입고서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이라고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관중왕이 되어서도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팽성은 나의 출생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초나라의 도읍이요. 그러니 나는 길이를 택하여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가기로 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간의 대부 한생이 나서며 아랜다. 대왕 전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옵고 어떤 자가 조작한 노래일 것이옵니다. 이왕 천도를 하시려면 팽성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함양으로 옮기도록 하시옵소서. 함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쪽으로는 황하와 함곡관이 있고 서쪽에는 대룡관과 산란관이 있고 남쪽에는 종남산과 무관이 있고
북쪽에는 경위수와 동관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이옵니다. 게다가 삼산팔수의 어간에는 옥야가 천리로 전개되어 있어서 함양이야 말로 천부의 도읍지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함양을 버리시고 하필이면 팽성으로 천도를 하시려고 하옵니까? 한생의 진언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함양이야말로 한 나라의 도읍지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코웃음을 치면서 한생에게 반박한다. 함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황제가 도읍했다가 망친 곳이오. 남이 망한 곳에 내가 왜 도읍을 하겠소? 내가 팽성으로 천도하려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소. 그것은 어떤 이유이옵니까? 첫째, 나는 정도에 오른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고향에 한 번도 돌아가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 함양에는 산이 많아 자연 전망이 나쁘니 그것이 둘째 이유요. 셋째, 하늘은 나에게 초나라로 돌아가라는 계시의 노래를 내려주셨으니 이것이 팽성으로 천도하려는 세 가지 이유요.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가난다. 태양이 중천에 높이 솟아 있어야만 따뜻함을 골고루 베풀어 줄 수 있듯이 제왕은 중앙에 군림해야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고향에 돌아가시는 것만을 영화로 생각하시옵니까? 팽성으로의 천도에 대한 점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조소를 지으며 다시 반박한다. 천하 만민 모두가 내 것이니 내가 어느 곳에 도읍을 하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팽성으로 천도하려는 것이오. 한생이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지난번에 범증 승상이 팽성으로 떠나실 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데도 이동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승상과의 언약을 벌써 잊어버리셨사옵니까? 그러자 항우는 벼랑간 노기가 등등하여 한생에게 호통을 내지른다. 천하의 대왕인 내가 범증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의 행동을 구속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경은 잔말 말고 썩 물러나시오. 그간의 대부 한생은 마지못해 어전을 물러나오며 홧김에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초나라 놈들은 갓을 쓴 원숭이 같은 놈들이라고 놀리더니 과연 그 말이 옳았구나. 항우는 그 말을 어렴풋이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옆에 있는 진평에게 묻는다. 한생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내게 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였소? 그러자 진평은 항우의 질문에 사실대로 고한다. 그간의 대부는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대왕 전하를 가리켜 갓을 쓴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퍼부은 것으로 들렸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옥좌에서 벌떡 일어서며 벼락 같은 호통을 질렀다. 한생이란 놈이 대왕인 나를 이처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여봐라. 집극낭 한씨는 어디 있느냐? 한생이란 놈을 지금 즉시 거리로 끌어내어 펄펄 끓는 기름솥에 삶아 죽이도록 하라. 한신이 항우의 명을 받고 한생을 죽이려고 사거리로 끌고 나오니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 구경꾼들 중에는 장량도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숨어 있었다. 사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지펴지고 기름이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자 악에 바친 한생이 군중들을 향하여 일장연설을 퍼붓는다. 만천하의 백성들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간신배들처럼 나라를 망친 것도 아니고 국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오. 어리석은 항왕이 아이들의 노랫말에 속아서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려고 하기에 함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언을 올렸다가 죽게 되는 것이오. 나는 오늘 죽어 없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두고 보시오. 나는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이렇듯 우매한 항왕은 조만간 유방의 손에 필연적으로 망하고 말 것이오. 한생이 예언 같은 말을 외쳐대자 한신은 꾸짖듯이 나무란다. 그간의 대부는 아무리 억울하기로 말씀을 조심해 주시오. 만약 그런 악담이 항왕의 귀에 들어가면 나까지 화를 입게 되겠소. 그러나 한생은 계속해 외쳐댄다. 나는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려다가 죽기는 하지만 후일 백성들이 나의 충성을 알게 될 것이며 황천길에 만날 천재께서도 나의 충성을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자 한신은 그 말이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어서 대부는 간언을 올렸다가 죽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한생은 길길이 뛰며 한신에게 대든다.
그대는 내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모욕하는가? 나의 충성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말해보라. 한신은 위연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부는 자신의 충성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니 감히 한 말씀 올리겠소이다. 대부가 간이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동안 죽음으로써 간언을 올려야 했을 중차대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소이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줄곧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죽게 된 이 마당에 이르러 충성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며 말한다. 지난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해보게. 한신은 죽게 된 사람과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죽게 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생은 그런 침묵을 잘못 해석하고 따지듯이 물어댔다. 내 충성에 잘못이 있었다면 어서 말해보라고 했건만 어째서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서도 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한신도 계속 침묵만 지킬 수는 없었던지 대부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충성을 고집하신다면 내가 평소에 보아온 대부의 언행에 대한 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소이다. 항왕이 젊었을 때 경자관군의 수령이었던 송희 장군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그것은 분명한 항왕의 하극상이었소이다. 그런데 대부는 그 일에 대하여 어찌하여 이런 반구의 간언도 올리지 않았소이까? 그나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항왕이 3세 진왕 자영을 죽일 때에도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쳤을 때에도 대부는 한 말씀의 간언도 올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왕이 진나라 군사 20만 명씩이나 생매장을 했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천도 문제로 간언을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항왕은 승상의 간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한 항왕에게 간언을 올린 것은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신의 논변은 장강 유수처럼 도도하였다. 그러려니 천하의 충신으로 자차하던 한생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한신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대부는 항왕을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린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 퍼뜨린 그 사람을 원망하소서. 모르면 모르되 그런 노래를 지어 퍼뜨린 사람은 지금 구경꾼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부터 군중 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량은 한신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다른 사람의 등 뒤로 몸을 감췄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신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서운 인물이구나. 저 사람을 대원수로 발탁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이렇게 한생이 죽고 나자 항우는 계포장군을 팽성으로 보내면서 시급히 천도할 테니 승상 범증과 상의하여 팽성의 대궐을 새로 짓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이제는 항우에게 팽성으로의 천도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신은 항우의 명령이라서 할 수 없이 대부 한생을 죽이기는 했지만 항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모실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어디론가 떠나갈 생각을 품게 되었다. 장량과 한신의 만남. 장량은 한신을 먼 빛으로 바라본 그날부터 유방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신을 데려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한신을 은밀하게 만나보기 위해 그의 숙소를 비밀리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신을 만나러 가려면 무슨 구실이 있어야 할 텐데 적당한 구실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며칠 동안 아무 볼일도 없이 구실거리를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 검 한 자루를 내놓고 팔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장량은 무심코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장량이 깜짝 놀란 이유는 장사꾼이 팔려고 내어놓은 검은 청학보검이라는 명이 새겨져 있는 오래전에 진시황이 차고 다니던 명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검은 팔 것이오? 그렇소. 이 검은 진시황이 차고 다니던 명검이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장량은 한신을 찾아갈 좋은 구실이 생겼다 싶어서 즉석에서 그 검을 사버렸다. 그리고 그 검을 가슴에 품고 그날 밤으로 한신을 찾아갔다. 한신의 숙소는 부대 안에 있었다. 장량은 집문을 지키는 경계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장군의 고향인 회음에서 온 사람이요. 한 장군에게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한씨는 경계병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의아스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고향에서는 나의 집이 가난하여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웬 고향 친구가 찾아왔단 말인가? 한씨는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느 새 장량은 섬돌 아래까지 다가와 한신에게 고개를 숙으려 보인다. 한씨는 저기 놀라며 찾아온 사람을 달빛에 바라보니 고향 친구란 사람은 첫눈에 보아도 인품이 매우 고상해 보였다. 그러므로 한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올라오시지요. 어디서 오신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하고 방으로 모셔올리며 정중하게 물었다. 장량은 방으로 들어와 예의를 갖춘 후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장군과 고향은 같지만 어려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장군은 나를 모르실 것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장량은 가슴에 품고 온 보검을 한신에게 꺼내 보이며 말했다. 사실은 나는 이 검을 장군에게 팔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찾아왔었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장군께서 외출 중이어서 이렇게 밤중에 다시 찾아온 것이요.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그 검은 어떤 검인지 모르나 꼭 나한테 팔아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장군을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우리 집안에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 자루의 보검이 있었지요. 그 검은 값에 고아를 막론하고 꼭 영웅호걸한테만 팔라는 조상의 유언이 계셨는데 두 자루는 이미 팔아버렸고 한 자루만 남았기에 나는 고향이 같은 장군에게 팔려고 찾아온 것이요. 이 검을 가지게 되면 장군은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칠 수 있을 것이니 이 검을 꼭 사주기 바라오. 한씨는 본시부터 좋은 검을 사랑할 뿐 아니라 검에 대한 지식도 매우 높았다. 그러기에 등불을 밝혀놓고 문제의 검을 이모저모로 신중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아, 이것이야말로 천하에 둘이 있을 수 없는 명검이로구나 하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검신에서 발산되는 예리한 보기는 선을 추앙하듯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악을 응징하듯 서리빨같이 싸늘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한씨는 그 검을 갖고 싶은 욕심이 불같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이만한 명검이면 값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한신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두 자루의 검은 이미 파셨다고 했는데 값은 얼마나 받으셨소이까? 하고 값을 간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장량이 대답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검은 사람을 보아서 팔려는 것이지 값을 많이 준다고 아무에게나 팔려는 것은 아니오. 참다운 주인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면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드릴 수도 있는 일이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이 검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 같소이다. 천만의 말씀. 나는 장군이 천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장군을 직접 만나보니 과연 장군이야말로 이 검의 주인이 될 분이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묻는다. 이만한 명검이라면 반드시 이름이 있을 터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오? 이름이 있고 말고요. 세 자루가 모두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요. 한 자루는 천자검이라 하고 한 자루는 재상검이라 하고 이 검의 이름은 원술검이라고 하지요. 검의 이름이 다르다면 검의 질도 다를 것이 아니오. 세 자루의 검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야 물론 다르지요. 천자검은 검신이 하얀 데다가 자색 광채가 감돌아서 천자의 팔덕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검이요. 천자의 팔덕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품이 인요총명하고 경강거막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재상검에도 그 나름대로 덕은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물론이지요. 그러나 재상검의 덕은 충직명변하고 서용관후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자 한씨는 눈앞에 검을 가리키면서 이 검의 덕은 어떤 것이오? 하고 물었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원술검의 덕은 염과 청렴, 지신, 지혜, 인용용기, 언명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한씨는 그 말을 듣고 원술검에 더욱 애착을 느꼈다. 천자검과 재상검은 이미 팔아버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검은 어떤 분에게 파셨소? 천자검은 지금 파촉에 가 계신 유패공에게 팔았고 신상검은 지금 한왕을 보필하고 있는 소화대인에게 팔았지요. 천자검을 한왕에게 파셨다면 유패공이라는 분은 그렇게도 덕이 높으신 분이오? 아무렴요. 한왕은 성품도 관인 대도하려니와
관상학상으로도 천자의 기상을 타고나신 어른이시오. 장군께서도 육패공의 성품을 들어 익히 아시겠으나 내 어찌 천자검을 그런 분에게 팔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 재상검을 샀다는 소화대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오? 소화대인으로 말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의만으로도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오. 육패공의 장군 시절에 약법 3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게 한 것도 그분의 발상이었으니 어찌 재상의 대제라고 아니할 수 있겠소. 한씨는 장량의 말을 듣고 나서 웃으면서 말한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은 천자검과 재상검만은 주인을 옳게 골라 파셨소이다. 그러나 원술검을 나에게 팔려고 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오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름 없는 무사일 뿐이지 대장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러한 내가 어찌 이런 보검을 지닐 수 있겠소. 한신으로서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일개의 집극랑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에 불과한 자기가 어찌 감히 원술검 같은 보검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겸손이었다. 그러나 장량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한신은 장량에게 다시 말한다. 나는 항왕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지 3년이 넘도록 아직도 말장에 불과하오. 그러한 내가 어찌 이런 보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오. 그러자 장량이 정색을 하고 말한다. 내가 본 바로는 장군은 손자나 오자보다도 더 원대한 포부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다만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헛되이 썩어나고 있는 중이오. 천리마도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망아지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법인데 지금의 장군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중이오. 내가 보기에 장군은 주인을 잘만 만나면 풍운 조화를 일으키고 명성을 천하에 떨쳐서 인신으로서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처럼 무명말장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시느냐 말이오. 한씨는 장량의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장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울분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답답했던 가슴이 벼란간 탁 트이는 것만 같소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항우 장군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소. 그리고 도읍을 옮기는 문제만 하더라도 나는 함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간했건만 항왕은 기어코 팽성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내렸소. 그 한 가지만 보아도 항왕의 장래의 운명이 뻔하기에 나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오. 장량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손을 힘차게 내저으며 한신을 다시 설득한다. 장군 같은 대기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오. 옛날부터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깃들이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택해 섬긴다고 하였소. 장군 같은 대제가 고향에 돌아가 일생을 농사꾼으로 종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오. 그러나 한신은 다시금 한숨을 내쉬며 장량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의 말씀은 모두가 명담이시오. 내 오늘 선생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뚫리는 것만 같구려. 선생은 검을 팔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노라고 하지만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아니오? 장량은 아무 대답도 않고 웃기만 하였다. 그러자 한신은 장량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불현듯 얼굴에 환희의 빛을 띠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나는 아까부터 선생을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선생은 한나라의 재상으로 계시던 장자방 선생이 아니십니까? 장량은 자신의 정체를 굳이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웃으면서 대답한다. 장군께서 나의 이름을 물으시니 솔직히 말씀하지요. 나는 한나라의 장자방이 분명하오. 한신은 그 소리를 듣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장량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다. 선생은 손자나 오자보다도 훌륭하신 병학가라고 들었사옵는데 미처 알아뵙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장량은 한신의 손을 끌어당겨 자리에 일으켜 앉히며 무슨 말씀을 나 역시 장군의 고명을 진작부터 사모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뵈니 기쁘기 한량 없소이다. 선생께서는 무슨 과분한 말씀을 선생 같으신 어른이 무슨 일로 보잘것없는 저를 직접 찾아주셨습니까? 내 이제 장군에게 무엇을 숨기겠소. 장군은 여기서 보람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한왕에게 귀의하여 새로운 천하를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실상인즉 내가 장군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오.
선생께서 쓸모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제가 어찌 사양을 하오리까? 그렇잖아도 저는 진작부터 마음속으로 유패공을 사모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생께서 소개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파촉으로 한왕을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한씨는 항우를 버리고 유방을 섬길 결심을 즉석에서 표명하였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장군이 나와 뜻을 같이 해주시겠다니 나는 100만 대군을 얻음과 같이 기쁘오이다. 우선 이 원술검을 정표로 드릴 테니 신물로 받아주시오. 하고 원술검을 한신에게 건네주었다. 한신은 감격해 마지 않으며 이 보검을 한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선생의 뜻을 받들어 한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한왕을 찾아가면 한왕께서 저를 쉽게 받아주실 것 같지 않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한씨는 본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지라 이미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량은 품에서 증표를 꺼내주면서 말한다. 이 증표를 가지고 파촉 포중으로 가서 소아재상을 만나보시오. 이 증표를 내보이면 소아재상은 장군을 한왕에게 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한왕께서는 장군을 중용하실 것이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시옵니까? 나는 다른 볼일이 남아있어서 파촉까지 가지는 못하겠소이다. 장량은 한신과 굳은 언약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장군은 언제쯤 파촉으로 떠나시려오? 하고 물었다. 한신은 결연히 대답한다. 이미 저의 태도를 결정한 이상 아무도 모르게 내일 새벽에 파촉으로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소이다. 그러면 후일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장량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말한다. 참, 내가 파촉으로 가다가 돌아 나올 때에 그 무령의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서는 안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파촉에 이르는 잔도가 모두 불타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파촉에 이르는 방법은 따로 있소이다. 장량은 품속에서 커다란 지도 한 장을 꺼내어 한신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이 지도를 참고하면서 계두산을 거쳐 양각산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오. 거기서 산을 또 하나 넘어가면 진창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진창에서부터는 포증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오. 이 길 말고 좀 더 편한 길은 없겠습니까? 이 길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길이오. 이 길로 가면 고생스럽기는 해도 거리가 200여리나 가까울 것이오. 장군께서 후일에 군사를 몰고 나올 때에도 이 길을 택해야 하오. 한씨는 장량의 풍부한 지식에 새삼 놀라워하며 선생께서는 언제나 파촉으로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장량이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아 파촉에는 못 들어가겠소이다. 그러나 연락만은 끊임없이 취하겠소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으십니까? 그러자 장량이 웃으면서 설명한다. 내 이제 장군에게 무엇을 숨기겠소? 나는 이제부터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항우에게 등을 돌리고 한왕에게 귀의하도록 유세 공작도 펴야 하겠고 항우가 팽성으로 빨리 천도하도록 유도 작전도 써야 하오. 나는 여기서 그런 공작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을 테니 장군은 파촉으로 들어가거든 군사들을 열심히 키워 천하를 도모할 태세를 견고하게 갖추고 계시오. 밖에서는 내가 활약하고 안에서는 장군이 군사를 키워놓기만 하면 우리들은 한왕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을 것이오. 한씨는 말만 들어도 신바람이 나도록 기뻤다. 대장부의 웅지를 이제야 마음껏 펴보게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씨는 고향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항우의 그늘을 떠나 멀고 먼 파촉으로 유방을 찾아 나섰다. 초회왕의 시해. 항우는 하루속히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고 싶었다. 때마침 범증이 팽성에 가 있었으므로 항우는 범증에게 계포를 보내어 의제를 빨리 다른 곳으로 쫓아보내도록 하라 하는 엄명을 내렸다. 범증이 항우의 뜻을 의제에게 전하니 의제가 개탄하면서 말한다. 나는 이 나라의 제왕이요. 제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그 명령을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요. 항우는 그 옛날 나를 임금으로 내세우는 덕택에 제후들도 항우에게 협력하여 진나라를 정벌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나는 항우와 유방이 출진할 때 함양을 먼저 함락시키는 사람을 관중왕에 임명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언약을 했던 일이 있었소. 그런데 항우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유방에게서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나까지 산속으로 정배를 보내버리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불충스러운 행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범증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의제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나의 신하인 항우가 이제 와서는 나의 위에 올라서려고 행패를 부리니 이것은 어찌 인신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소. 그대는 항우의 아부가 아니오. 항우에게 잘못이 있으면 죽음으로써 간언을 올려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그대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의제의 공박이 준엄하기 짝이 없어서 범증은 땅에 엎드려 아랜다. 신도 패왕에게 여러 차례 간언을 올렸사오나 패왕은 끝내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계포 장군까지 보내와 불언간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올 테니 폐하를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시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신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다만 폐하의 처분만 바랄 뿐이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무릇 대신이라는 자는 마땅히 신도에 따라서 임금을 섬겨야 하는 법이요. 그대가 항우에게 아부하는 소인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범증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런 연후에 계포를 항우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간의 경과를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항우는 계포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주먹을 치며 대로했다. 의제라는 자는 본시 무명수자하던 인물을 우리 가문에서 내세워 옹립한 것인데 그 자가 이제 와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덤비니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자는 나보다 유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계포 장군, 이 자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계포는 항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극렬분자인지라 그는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의제가 유방과 짜고 대왕을 해치려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의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후일에는 큰일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항우는 계포의 말을 옳게 여겨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장군의 의견에는 나도 동감이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소. 그까짓 의제를 없애버리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제는 명색만은 당당한 제왕이오. 따라서 제왕을 죽여버리면 나는 역신으로 몰려 천하의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니 그 점이 두렵다는 말이오. 계포는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웃으며 말한다. 대왕 전하, 그런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다만 대왕께서는 의제에게 침주로 천도하시라고 정중한 표문 한 장만 올리시면 만사는 감쪽같이 해결할 방도가 있사옵니다. 표문을 올리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오? 제가 구체적인 방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강왕 영포와 형산왕 오예와 임강왕 공호 등을 침주로 오는 산중에 대기시켜 두었다가 그들로 하여금 의제를 죽여 없애게 하면 대왕께서는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으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계략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장군의 계략은 참으로 명하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쓰기로 합시다. 항우는 그날로 영포, 오예, 공호에게 연락하여 팽성에서 침주로 통하는 산간의 군사들을 은밀히 매복시켜 놓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의제에게 다음과 같이 지극히 정중한 표문을 올렸다. 초패왕 신항우는 의제 폐하께 글어를 올리옵니다. 신항우는 어명을 받들고 진나라를 정벌한 뒤에 국법에 의하여 진왕제 자영을 죽이고 천하를 정복했으니 이제 의제께서는 사실상 천하의 제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팽성은 군사적 요충이기는 하오나 폐하께서 거처하실 안락한 곳은 못 되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침주로 옮겨오시고 그 대신 신이 팽성으로 이동함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침주는 호남의 명군으로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동정호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폐하께 없어 지내시는데 이 이상 좋은 곳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침주로 속히 옮겨오시도록 하시옵소서. 표문에 담겨있는 문구만은 정중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의제는 항우의 표문을 받아보고 좌우의 중신들을 서글픈 시선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항우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 침주로 빨리 옮겨오라고 성화같이 재촉하고 있으니 이는 신하로서의 도리에 벗어난 일이오. 그러나 항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필경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나는 곧 침주로 떠나야 하겠소. 좌우의 중신들은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하게 될지 몰라 모두들 허리만 굽신거릴 뿐 말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제가 팽성을 떠나려 하자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울면서 호소한다. 저희들은 폐하의 성덕으로 그동안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폐하께 없어 돌연 침주로 떠나가신다고 하니 언제 또다시 돌아오시게 되실 것이옵니까? 의제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백성들과의 이별이 피차간에 그렇게나 슬펐던 것이다. 이윽고 대강에 이르러 배에 오르니 바람이 거세게 불며 물살이 거칠어 돛대가 부러질 지경이었다. 어쩔 수 없어 배를 강가에 메어놓고 그날 밤은 민가에서 자게 되었는데 의제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의제가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노라니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더니 호련 어린 동자둘과 선녀 하나가 나타나더니 의제에게 큰절을 올리며 아뢰는 것이다. 폐하, 저희들은 천재의 명을 받들고 폐하를 모시러 왔사옵니다. 지금 용궁에서 천재께서 만조백관들과 함께 폐하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저희들과 함께 용궁으로 임어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제는 의아스러워 묻는다. 용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보고 용궁으로 가자고 하느냐? 그러자 동자가 대답한다. 폐하는 제왕의 덕을 갖추고 계신 훌륭한 어른이오나 지금은 적재가 득세하여 날뛰고 있으므로 제위를 그자에게 물려주시고 용궁으로 들어오시라는 천재의 분부가 계셨사옵니다. 뭐야? 제위를 적재에게 물려주고 용궁으로 들어오라고? 의제는 깜짝 놀라 배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다가 문득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의제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측근에게 꿈 이야기를 말하니 폐하, 그 꿈은 매우 불길한 꿈이옵니다. 이대로 행차하시다가는 무슨 변을 당하실지 모르오니 팽성으로 환호하심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 하고 팽성으로 되돌아가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의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단 떠난 이상 팽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천수라면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어떤 변을 당하더라도 침주로 가기로 하겠다. 하고 침주로의 길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음 날 의제는 일찌감치 배를 타고 침주를 향하여 떠났다. 그리하여 대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건너편 산속에 숨어있던 영포, 오예, 공호 등이 세 척의 배에 군사들을 가득 싣고 다가오더니 저희들은 항왕의 명에 의하여 폐하를 마중 나온 군사들이옵니다. 폐하가 의제가 틀림없으시다면 옥부와 금책을 증표로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닌가. 의제는 배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인즉 마중을 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살기가 등등하였다. 의제는 위험을 직감하였다. 그러나 제왕의 위험을 지키려고 의연한 자세로 그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이 나를 마중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제왕인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이 무슨 무례스러운 짓이냐? 3명의 장수가 강 한복판까지 많은 군사들을 몰고 온 것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의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포, 오예, 공호 등은 군사를 몰고 배 위로 달려올라오더니 의제에게 달려들어 이리때처럼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의제는 몸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배전으로부터 강물 속으로 떨어지며 서쪽 하늘을 향하여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천하의 역적 항우란 놈은 듣거라. 나는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내 놈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의제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처참하게도 수중고온이 되었다. 한편 의제를 환영하기 위해 강가로 몰려나와 있던 백성들은 의제가 영포 등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끔찍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저마다 치를 떨었다. 더구나 80개 어부인 동공노인은 의제가 영포의 손에 살해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눈물을 뿌리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의제께서 역적들의 손에 시해되셨으니 우리들은 시체라도 찾아내어 정중히 장사를 지내드려야 하지 않겠나. 오늘 밤 여러분들은 모두 강가에 나와 의제의 시체를 찾도록 하자.
그날 밤 백성들은 의제의 시체를 찾아내려고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고 강가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배를 나눠 타고 수중 탐색을 계속하기를 여러 시간 만에 마침내 시체를 발견하였다. 의제의 얼굴을 직접 대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용포와 용을 조각한 옥환을 팔목에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의 시체임을 알 수가 있었다. 백성들은 의제의 시체를 무트로 모셔 올려 비밀리에 장사를 지내주면서 한결같이 이를 갈며 맹세하였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한왕 유방을 모셔다가 임금님으로 삼고 항우에게는 의제의 원수를 갚기로 하리라. 한신의 탈출. 영포와 오예는 의제를 죽인 뒤에 그 사실을 범증에게 알려주기 위해 팽성으로 달려왔다. 범증은 의제가 시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탄식했다. 의제는 그 옛날 무신공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던 신망이 두터운 어른이었다. 그런 분을 시해했다니 그것은 신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만약 항왕이 함양을 버리고 팽성으로 천도에 오면 여러 날이 못되어 유방이 함양으로 진출할 것인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다는 말인가? 안 되겠다. 내가 어서 침주로 돌아가 함양으로 천도하도록 다시 간언을 올려야만 하겠다. 그러자 계포가 말한다. 지난번에 한생이 항왕께 함양으로 천도하라는 간언을 올렸다가 팽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어쩌려고 그런 간언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범증이 다시 말한다. 만약 함양을 버리고 팽성으로 천도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유방의 손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오. 그러하니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양으로 천도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오. 이것은 우리들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요. 범증은 계포에게 팽성을 지키게 하고 영포 오예 등과 함께 침주로 급히 돌아와 보니 항우는 팽성으로 천도하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다. 항우는 의제를 죽여버렸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아, 나는 이제야 신복지환을 제거해버렸구나. 그러나 범증은 심각한 얼굴로 말한다. 대왕 전하. 전하의 신복지환은 의제가 아니었고 패공 유방이옵니다. 만약 우리가 함양을 비워둔 채로 팽성으로 천도를 하고 나면 유방이 몇 달 안에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으로 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크게 웃는다. 아부는 웬 걱정이 그리도 많으시오. 유방이 그렇게도 무서우시오. 그자는 파촉으로 들어갈 때 잔도를 자기 손으로 모조리 불태워버렸소. 그것은 다시는 함양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게다가 파촉에서 나오는 길목은 우리의 삼진왕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유방이 날짐승이 아닌 바에야 어찌 함양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오. 장량이 일찍이 파촉으로 통하는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린 것은 항우의 경계심을 없애려는 술책이었는데 항우는 그 술책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범증은 고개를 가로 흔들면서 말한다. 대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시옵니다. 대왕께서 팽성으로 옮겨가시면 삼진왕들의 경계도 절로 소홀해질 터이니 어떻게 그들만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옵니까? 항우는 범증의 말을 비웃으면서 다시 말한다. 유방이 함양으로 쳐나올 야심이 있다면 어째서 길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겠냐는 말이오. 그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유방은 모든 야심을 포기해버렸음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오. 그러나 범증은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유방은 결코 야심을 포기해버릴 사람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그의 휘하에는 장량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옵니다. 하하, 이제 와서는 장량이 아니라 장량의 하레비가 와도 나를 어쩔 수가 없을 것이오. 나는 이미 팽성으로 옮겨갈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으니 빨리 이삿짐이나 쌉시다. 항우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영포가 옆에서 듣다 못해 대왕 전하. 승상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만전을 기하기 위해 팽성보다는 함양으로 천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마디 거들고 나왔다. 그러나 항우는 즉석에서 그대가 무얼 안다고 잔소리를 해대나? 하고 즉석에서 윽박질러 버렸다. 그러자 범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물러나오고 말았다. 한편 한신은 장량과 작별하고 유방을 찾아 떠나려다가 우선 도의 수도경비 사령관 진평의 집에 들러보았다. 진평은 평소부터 유방에게 호의를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신은 진평의 마음을 떠보려고 우선 이렇게 물어보았다. 항왕이 함양을 비워두고 팽성으로 천도하고 나면 한왕 유방이 반드시 함양으로 쳐나올 것 같은데 장군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평은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대답한다. 항왕은 팽성으로 천도하고 싶어서 의제를 죽이기까지 하였소. 게다가 간의 대부 한생이 천도를 반대한다고 그를 팽살해버렸소. 그래 가지고 민심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구려. 그에 비하면 한왕 유방은 덕이 많은 데다가 포부도 웅대한 사람이어서 후일에 대성할 사람은 반드시 유방일 것이오. 그러니 한공은 여기서 썩어나지 말고 한왕 유방을 찾아가 포부를 마음껏 펴보도록 하시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솟아올라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실상인즉 저는 지금 파촉으로 한왕을 찾아가려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촉으로 가려면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관문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겠는지 그 일이 걱정스러워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관문을 총관하고 있는 책임자가 바로 내가 아니오. 통과패를 내줄 테니 얼마든지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서 진평은 즉석에서 관문 통과패를 내주었다. 관문 통과패는 지나가는 지역의 위수 사령부에서 물과 식량 그리고 타고 온 말조차 바꿔 탈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한 관문 통과패를 손에 넣은 한신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러기에 진평에게 두 손 모아 감사하며 말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후일에 제가 대성하게 되면 오늘 베풀어 주신 장군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진평도 한신의 손을 뜻있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한왕을 뵙거든 부디 충성을 다해 성공하도록 하시오. 나도 언젠가는 한왕을 찾아가게 될지 모르오. 한신은 진평과 작별하고 그 길로 파촉을 향하여 말을 달려나갔다. 그런데 범증은 평소에도 유방을 경계하느라고 관문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엄명을 내려두었기 때문에 비록 통과패가 있어도 관문을 한가롭게 통과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신이 처음으로 당도한 관문은 안평관이었다. 안평관 수문장은 한신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묻는다. 한 장군께서는 무슨 일로 어디를 가시기에 혼자 오셨사옵니까? 나는 왕명을 받들고 삼진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그러시다면 언제쯤 돌아오실 예정입니까?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돌아오게 될 것이요. 수문장은 그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한신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그러나 한신은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되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자 수문장은 크게 걱정스러워 마침내 범증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긴급 보고를 올렸다. 범증은 그 보고를 받아보고 대경실색하며 말한다. 나는 한신이라는 자가 마음에 걸려서 그 자를 대장으로 발탁하든가 아니면 죽여 없애자고 했는데 항왕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기어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한신은 유방을 찾아갔음이 분명하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를 도중에 체포해야 한다. 범증은 모든 관문에 한신 체포령을 내렸다. 항우는 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노한다. 한신이라는 겁쟁이가 나를 배반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범증은 겁쟁이라는 말을 듣고 항우를 나무라듯 말한다. 한신은 겁쟁이가 아니옵고 희대의 용장이옵니다. 한신이 유방을 돕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우환이 될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자가 파촉에 가지 못하도록 도중에서 체포해버려야 합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대장 종이매를 불러 군령을 내린다. 그대에게 200기를 줄 테니 한신을 추격하여 그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즉석에서 베어버려라. 종이매는 200기 군사를 거느리고 안평관으로 급히 달려와 수문장에게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았다. 수문장은 사실대로 알리고 나서 이곳을 통과한 지 이미 닷새가 지났으므로 지금쯤은 국경 가까이 갔을 것이옵니다. 장군께서 직접 추격하시기에는 너무도 늦었으니 차라리 삼진왕들에게 비각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쫓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성싶어 종이매는 삼진왕들에게 한신을 쫓게 하고 자기 자신은 침주로 돌아와 항우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항우는 보고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신을 비웃었다.
멀리 가버렸다면 그냥 내버려 두오. 남의 사타구니 아래를 기어나온 겁쟁이가 어디를 간들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겠소. 파촉으로 가는 길이 모두 끊겨버렸다니까 한시는 유방을 찾아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 못 갈 것이오. 그러나 만일을 위해서 여신과 종공 등 두 장수로 하여금 함양을 지키게 하고 우리는 예정대로 팽성으로 옮겨가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항우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고야 말았다. 한편 한시는 안평관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 다음 관문인 대산관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길이 너무도 험악하였다. 그리하여 장량에게서 받은 지도를 펴놓고 간도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벼란간 저 멀리서부터 10여 명의 군사들이 말을 달려오고 있었다. 한시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말을 천천히 몰아갔다.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며 소리를 질러 물었다. 그대는 성명이 무엇인가? 한시는 말을 멈추며 거짓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진이란 사람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포증에 친척이 있어서 친척을 만나러 가는 중이요. 관문 통과패가 없을 터인데 무슨 재주로 관문을 통과했는가? 통과패가 없다면 관문을 어떻게 통과했겠소? 통과패가 여기 있으니 잘 보시오. 군사들이 통과패를 돌려보느라고 방심하는 순간 한시는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을 뽑기가 무섭게 10여 명의 병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조리 베어버렸다. 그리고 난 뒤 말을 달려나가려니까 반대편에서 5명의 군사들이 또다시 달려오고 있었다. 한시는 불문곡직하고 그들도 한 칼에 베어버린 뒤에 산속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다. 얼마를 달려가다 보니 길은 끊기고 눈앞에는 천길 낭떠러지 절벽이 나타났다. 길이 끊겨버렸으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눈앞이 막막하여 망연자실하게 서 있노라니까 문득 장량이 일러주던 말이 떠올랐다. 포중으로 가려면 진창이란 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오. 한시는 장량의 말을 기억하고 진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진창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잠시 머뭇거리고 있노라니까 때마침 나무꾼 하나가 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었다. 여보시오. 길 좀 물어봅시다. 진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나무꾼은 짐을 내려놓더니 먼 산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저기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잔솔밭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면 난석탄이라는 여울이 나오오. 그 여울에 놓여있는 돌다리를 건너가면 아미령이라는 고개가 보이는데 그 고개는 길이 워낙 험하여 말을 타지 못하고 걸어서 넘어야 할 것이오. 그 고개를 넘어서 얼마나 더 가면 진창이라는 곳이 있소. 진창까지는 태백령이라는 고개를 또 하나 넘어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 가오. 그러니 도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요량으로 떠나야 하오. 도중에 자고 갈 만한 인간은 있는가요? 아미령 고개 밑에 술집이 하나 있소. 그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시오. 한신이 장량에게서 받은 지도를 살펴보니 나무꾼의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었다. 길을 잘 알려주어 고맙소이다. 한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막 떠나려는데 나무꾼이 묻는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를 가려고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이 산속을 혼자 가려 하오? 한신은 어떨결에 나는 포중으로 한왕을 찾아가는 길이요. 하고 대답을 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말을 몰아나가다가 벼랑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얼마 전에 군사 15을 죽이고 도망쳐 오던 길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관문 병사들이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한데 만약 나무꾼이 그들에게 나의 행방을 알려주면 내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시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얼른 뒤로 돌아가 나무꾼을 한 칼에 베어 죽여버렸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한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나무꾼을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말을 하였다. 오늘은 기구한 만남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부디 헤아려 주소서. 후일 그대를 후히 장사 지내드리리다. 저승에서는 안락하게 지내소서. 이렇게 하고 아미령 고개를 넘어오니 과연 나무꾼의 말대로 산 밑에는 술집이 한 채 있었다. 한시는 그 집에 여장을 풀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참 지나자 인상이 우악스럽게 생긴 장사 하나가 허락도 없이 한신 앞에 덥석 마주 앉더니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당신은 항우를 배반하고 유방을 찾아가는 길에
나무꾼은 왜 죽였소? 하고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이었다. 한씨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한씨는 그렇지 않아도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을 죽인 것이 양심에 무척 괴롭던 형편이었다. 그러기에 지금이나마 속죄하는 뜻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할 요량으로 내가 나무꾼을 죽인 것은 커다란 죄를 범한 셈이요. 주인장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소? 하고 물어보았다. 주인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나더니 웃으면서 대답한다. 여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니 당신 말고는 누가 있겠소? 당신이 죽인 나무꾼은 바로 내 이웃의 동생이요. 내가 만약 당신을 붙잡아 항우에게 넘겨주면 나는 항우에게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돈이 탐나서 고자질이나 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아니니.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오. 한씨는 주인의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생면부지의 나를 이처럼 관대하게 대해주시니 고맙소이다. 그런데 보아하니 주인장은 이런 산중에서 술장사나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연유로 이런 산중에 사시오? 주인은 허허허 너털 웃음을 웃고 나더니 형공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우리 가문이 내력을 말씀하지요. 나는 주나라 때에 충신이셨던 신뢰 장군의 후예요. 내 이름은 신기라고 하는데 선친인 신금 어른께서 진시황 때 그의 학정을 싫어하여 이 산중으로 피신을 오셨던 관계로 나도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술이나 팔아먹고 산다오. 한씨는 신기가 명문가의 후예임을 알고 나자 새삼스레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처럼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라면 어찌하여 이런 산중에서 술이나 팔고 계시느냐 말이오. 그러자 신기는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형공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소. 나는 호구지책으로 술을 팔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도 밤낮으로 무예를 연마하면서 명주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오. 그런데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오늘은 형공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오.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러시오? 어젯밤 꿈에 아미령 고개 너머로부터 난데없는 호랑이 한 마리가 마치 날아오는 듯이 달려 넘어오더란 말이오. 그래서 오늘은 대단한 손님이 오시려는가 싶어 나는 아침부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대단한 손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같이 변변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그러자 신기는 손을 절레절레 내저으며 형공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실 것만은 틀림이 없소. 하고 장담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더니 한씨는 신기의 말에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다. 피차 간의 대화가 솔직하다 보니 한씨는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말해주고 나서 항우는 사람을 몰라보는 우장이었소. 그러나 한왕 유방은 지인지감하고 성품 또한 관인 대도한 명주라고 하오. 그러니까 형공도 나와 함께 한왕을 찾아가 공명을 천하에 떨쳐봅시다. 형공 같은 분이 어찌 이런 산속에서만 썩어날 것이오. 하고 설득하였다. 신기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곳을 떠날 형편이 안 되오이다.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 장군은 한왕을 찾아가면 중용하실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약 후일에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게 되시거든 반드시 이 길로 오시도록 하시오. 초나라를 치는 데는 이 길이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지름길이기도 하지요. 한씨는 그 말을 듣고 신기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았다. 좋은 것을 알려주어서 고맙소이다. 내가 만약 후일에 초나라를 치게 되면 이 길로 올 테니 그대는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오. 형공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날 밤 한씨는 신기와 함께 이야기로 밤을 새웠는데 신기의 대접이 너무도 융숭한데 감격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결의 형제까지 맺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신이 길을 떠나려 하자 신기는 등에 활과 화살을 메고 따라 나서면서 말한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을 양각산이라고 합니다.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숲속에는 호랑이가 득실거려서 장군께서 혼자 가시다가는 반드시 호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고개 너머까지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개를 넘어가고 있노라니까
호랑이들이 여기저기에 득실거렸다. 그러나 호랑이들은 웬일인지 신기를 보기만 하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들이 형공을 보기만 하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신기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제가 워낙 이놈들을 많이 쏘아 잡았기 때문에 호랑이는 역시 영물인지라 저만 보면 도망을 쳐버린답니다. 바로 그때 우거진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두 사람을 향하여 벼락같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호랑이가 이렇듯 질풍같이 덤벼오는 꼴을 보는 순간 한시는 본능적으로 말에서 뛰어내려 눈을 질끈 감은 채 풀밭에 납작 엎드려 버렸다.